고마워. 나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렵게 모은 돈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어쩌면 10년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함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떡해요? 형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당신은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대를 해서 그런가? 내가 속이 좁은가? 착한 사람 노릇하다가 호구가 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서운함을 혼자 사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늘 고마움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주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낀 서운함은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당신에게 보낸 정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성숙이라고,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관계를 붙들고 상처받는 마음을 숨기며 지쳐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준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많은 시간과 정성과 희생이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당신은 혼자 무너집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대를 살아온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런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풀되 무너지지 않고 도와주되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관계가 기울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같은 상황에서 몇 년, 어쩌면 10년씩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알고 보면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지쳤는지, 왜 당신만 서운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그 서운했던 마음을 꺼내도 괜찮습니다. 아니, 꺼내야 합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당신에게 보낸 가장 정확한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이제라도 제대로 읽는 것,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8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신의 배려가 어떻게 당연함이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받은 것을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자존감이 낮아서 감사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고마움을 비처럼 느끼는 사람, 자기중심적이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심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에서는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에 익숙한 당신이 왜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8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선택해도 괜찮다는 것을,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해진 배려는 이미 관계가 기울었다는 신호입니다. 68세의 박 여사님은 며느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먼저 나서서 도와줬고,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년째가 되자 며느리는 박 여사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손주를 못 봐준다고 하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떡해요? 오늘 꼭 나가야 하는 약속인데. 박 여사님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으시냐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박 여사님의 도움은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건가? 내가 며느리를 버릇없게 만든 건가?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엠몬스는 감사의 적응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대한 감사가 점점 무뎌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감사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같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가끔 도움을 받았습니다. 2주 후, 매일 도움을 받은 그룹의 감사 수준은 처음에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끔 도움을 받은 그룹은 감사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도움이 중단됐을 때 나타났습니다. 매일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도움이 중단되자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받을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처음에는 특별했던 그 도움이 점점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해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해진 배려는 이미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에서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도움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매일 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도움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둘째,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나도 사람이고, 나도 힘들 때가 있어.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도와줄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감사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을 때, 당신이 편한 만큼만 하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늘 고마움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주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을 줄만 알고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구멍이다. 당연해진 배려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이 준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줄이거나 선을 긋거나 기대를 버리십시오. 당신의 배려가 당연해진 관계는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것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66세의 김 선생님은 오랜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친구가 수술을 받을 때 병원에 매일 찾아갔고, 친구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인맥을 동원해 도와줬으며, 힘들어할 때마다 밥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그래, 그럼 부탁할게 정도였고, 일이 잘 풀린 후에도 다행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의 딸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보태. 내가 말은 잘 못하는데 내가 나한테 해준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김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언어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후 감사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약 35%는 즉시 말로 감사를 표현했지만 나머지 65%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도움을 갚는 행동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는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몰랐거나 표현이 어색했거나 말로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거나 말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우리 사이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준 사람은 말로 듣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없으면 내가 한 게 도움이 됐을까? 혹시 폐만 끼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다른 방식으로 고마움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줄 때마다 서운함이 쌓인다면 그 도움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한 만큼만 베푸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라. 말이 없어도 행동에서 진심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차이 때문에 계속 서운하다면 그 관계에서 기대를 줄이거나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관계도 건강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69세의 이 선생님은 조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조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목돈을 빌려줬고, 어려울 때마다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카가 어려서부터 봐왔기에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언급하면 네, 곧 드릴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없었고 오히려 그건 삼촌이 도와주시면 되죠라는 말투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점점 허탈해졌습니다. 내가 조카를 너무 편하게 대한 건가? 도와준 내가 바보였나? 하지만 조카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조카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 조카는 당황했지만 이 선생님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조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선생님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삼촌한테 너무 기댔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수동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감사가 무뎌진다는 현상입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요청할 때마다 즉시 도움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가끔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항상 도움을 받은 그룹은 감사 표현이 점점 줄어들었고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가끔 도움을 받은 그룹은 감사를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그것이 특별한 것에서 당연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느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고정되면 도움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계속 에너지를 쓰는데 받는 사람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지고 베푸는 사람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항상 도와주던 것을 가끔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도움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독립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흩어진다. 도움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 주다 보면 그것이 특별함을 잃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줄이거나 선을 긋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자존감이 낮아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72세의 최할머니는 이웃 한 분을 자주 도와줬습니다. 그 이웃은 혼자 사셨고 몸이 불편해서 최할머니가 장을 받아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떡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그 말에는 미안함과 부담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처음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도리어 부담을 주는 건가?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최할머니는 그 이웃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이웃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싶어서요. 나는 뭐 하나 해드릴 게 없잖아요. 최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웃이 고마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위축돼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존감과 감사 표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준 후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편안하게 감사를 표현했지만 자존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감사보다 미안함을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갚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빚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그 빚이 더 명확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받은 만큼 갚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대신 미안함을 표현하고 도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움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준 도움이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감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주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혹은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라고 말하며 균형을 맞추십시오. 둘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낼 기회를 주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에 감사보다 미안함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도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도움의 방식을 바꾸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고마움을 비처럼 느끼고 싶지 않은 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8세의 정 선생님은 친척 한 분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목돈을 빌려줬고 조건 없이 천천히 갚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은 그 후로 정 선생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빨리 끊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준 건데 왜 피할까? 몇 년이 지난 후 그 친척이 돈을 다 갚고 정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빚을 진 것 같아서 얼굴 보기가 창피했어요. 정 선생님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친척이 고마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것 자체가 빚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호혜성의 부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편안하게 감사를 표현했지만 상당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저도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 것처럼 느꼈고 그 빚을 빨리 갚기 전까지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빚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갚을 때까지 관계가 불균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그 빚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피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며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거리를 둡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2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도움을 줄 때 이건 빚이 아니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빚으로 느끼지 않도록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둘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준 것은 선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까지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는 답례를 기대하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다. 도움을 줬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피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움을 빚처럼 느끼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되 당신의 마음까지 다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은 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상대방의 몫일 수 있겠습니다. 6번째, 자기중심적 성격이 만드는 감사불능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7세의 한 여사님은 지인 한 분과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한 여사님이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그래라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한 여사님은 그 지인을 여러 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도움이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은 점점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지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받은 거잖아. 한 여사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심리학자 진 트웬지는 자기애성 성격과 감사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자기의 성향 테스트를 먼저 실시한 후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자기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지만 자기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줘야죠. 제가 받을 만한 대우인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트웬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지 누군가의 선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거리를 두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반응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한 가지 선택만이 현명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조용히 물러나고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그 도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이럴 때는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7번째, 주는 것에 익숙한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1세의 윤할머니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늘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하게 도움을 요구했고, 친구들은 윤할머니를 ATM처럼 대했으며, 이웃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윤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할머니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고 했고, 친구들은 몰랐다고 했으며, 이웃들은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윤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적으로 베풀겠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균형 잡힌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 설정과 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경계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 소진되고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서 베푸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도운 사람들은 5년 후 우울감, 소진감, 관계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계를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도운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았고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브라운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경계를 설정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베풀면 당신을 소진시키고 상대방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당신도 존중받고 상대방도 당신의 도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부탁에 예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인 사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셋째, 거절했을 때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베풀 때만 존재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채운다.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평생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경계를 설정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8번째, 고마워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할 때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3세의 장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수십 년간 많은 것을 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하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이렇게 버려도 되나?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건가?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할아버지는 편안해졌습니다. 그 친구 생각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됐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관계에 집착했던 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심리학자 수잔 류먼은 관계 정리와 죄책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불건강한 관계를 정리할 때 느끼는 죄책감이 대부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서 불건강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초반에는 80%가 죄책감을 느꼈지만 6개월 후에는 그 비율이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왜 진작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습니다. 류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하나? 이렇게 끝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책임감 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째, 당신이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멈춰도 괜찮습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이 들더라도 그것을 건강한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죄책감은 당신이 여전히 인간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불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연해진 배려는 이미 관계가 기울었다는 신호이며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늘 고마움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주기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뒤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자존감이 낮아서 감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고마움을 비처럼 느끼는 사람, 자기중심적이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와 관계를 정리할 때 느끼는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느낀 서운함, 허탈함, 억울함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였고,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정리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감사를 바라는 것은 속 좁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야. 내가 너무 계산적이야. 착한 사람 노릇하다가 호구가 됐어.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표현을 못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감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빚으로 느끼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자기중심성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고마움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면 거리를 두며, 정리해야 한다면 정리하십시오. 어떤 선택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죄책감이 들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인간적이라는 증거일 뿐,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당신은 하나의 사람의 본성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심리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관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비슷한 고민을 다룬 이야기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인간관계의 심리, 세월을 살아오며 마주한 여러 의문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던 감정들을 꺼내도 안전한 곳, 그리고 그 감정들이 정리되는 곳,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서운함은 이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고, 충분히 노력했으며,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야 진정한 관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나도 그랬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답하다가 서로의 세월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